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용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교수 김기태 미국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 26.69%를 기록했습니다. 세 분도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했죠. 다 했구나. 예, 저도 사전투표로. 100%네요. 예. 원래는 이게 26.69면 4분의 1쯤이니까. 맞습니다. 4명 중에 1명만 했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은 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 보통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총선 58%보단 낮아질 것이다. 코로나19 등에 묻혀서 이슈, 총선 이슈가 너무 없고 비례정당 등 정치 혐오를 일으킬 요소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투표 높아지는데 그것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밀접 접촉을 좀 피하기 위한 분산 효과이고 이 전체 투표율은 낮아질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저는 높아진다고 봤어요. 한 60, 62 이렇게 봤는데 사전투표를 하러 저는 지분 동작구인데 이 방송과 방송 사이에 바로 이 상암동 주민센터 갔단 말이에요. 네. 줄이 길어요. 엄청 길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네. 집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 이 동네 주민센터가 한 200m 줄을 섰어요. 어떤 데는 600m까지 줄이 그래서 섰다고 이거 좀 네. 느낌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제 이틀째 26.69를 보고는 이거 높아진다. 많은 분들이 정치권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번에 어떤 의미의 심판이든 아니면 어떤 의미의 참여든 이 21대 국회만은 그래도 우리 국민 수준에 맞는 의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 참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세 가지 이유로 보기엔 사전투표가 높은 그 투표율을 기록한 게 세 가지 요인으로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서 투표율에 너무 몰리는 게 아니라 사전투표를 해서 좀 분산해서 투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격전지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또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에서는 또 격전지 하나의 동작을이라든가 그다음에 광진을 이런 것은 26.69%보다 더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10대와 20대의 투표가 20대의 투표율이 상당히 좀 높았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코로나 때문에 미리 투표한 분도 계시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전체 투표율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그렇지 않다. 맞아요.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나오는 분석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27%라고 그렇죠. 보면 여기에 31%만 더하면 지난번하고 같아져요. 15일 당일날 30일만 나갈까? 사실 이슈 없어요. 공약도 실종됐고 정책도 별로 이제 흥미로운 게 없고 어찌 보면 이게 인물이나 정책보다는 정당 보고 찍는 성향이 강한 투표인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보수 진보, 친여 친야 이쪽에서 새 결집이 아주 강하게 이루어진 격돌이다. 지지층 결집. 예, 전 이게 좀 이제 마지막 진영 대결이 되기를 바래요. 앞으로는 이게 바뀌길 바래요. 하지만 이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례정당이 사실은 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 국민들 대다수 알아요. 복잡해졌는데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근데 국민이 관전자가 되면 이건 다 심판을 받을 텐데 국민이 이미 참전자가 됐어요. 뛰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심판. 그게 정권 심판일 수도 있고 보수 지지층에 아니면 그게 또 야당 심판일 수도 있고 친여 지지층에 그 세 결집이 동원되기 때문에 저는 당일날 다 훑을 거를 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60% 투표율을 가정을 해도 40%가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한 2천만 명이 안 하는 거거든요. 4,400만 명 정도가 유권자예요. 그렇게 보면은 전 이번에는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했던 정신으로 아마 그래도 내가 만약에
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찍을 텐데 이번엔 그 차선이 다 없으면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 투표라도 하러 나갈 것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쪽이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 쪽이 유리하다. 이게 뭐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판에 상식처럼 통용된 건데 네. 이번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 투표율이 높은 원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0대와 20대 층에 투표율이 높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10대와 20대의 투표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보 측에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일 진보 측에 유리하게 10대, 20대의 투표율이 높아서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 그 진보층에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당일 투표일에는 보수층을 좀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가시지 않겠나? 투표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네,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투표율도 뭐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비례대표제가 좀 달라졌잖아요. 네. 그게 과연 그 투표를 높일 걸로 작용할지 혹은 낮출 걸로 작용할지 좀 헷갈리긴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전체적으로는 투표율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네. 이른바 정부 그리고 여당 쪽에 지금 현재 대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네. 높은 것에 대해서 각 정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과 그다음에 집권당에 대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라는 어떤 지지 의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아니다. 경제 실정과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잘 못했던 분노 투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자 자기들 네, 이야기 자기 해석하는 거죠. 주장을 그렇죠, 해석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비례정당 투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어머님이 뉴스를 진짜 빠지지 않고 보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비례정당 투표에 대해서 어렵고 네. 뭘 투표할지 잘 모르신다고 아시는 분들이 하세요. 그 친구분들도 그러신다고. 그래서 그 비례정당 투표는 조금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이 이거는 또 그냥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인데 직접 제가 사전 투표해 보니까 생각보다 좀 굉장히 줄이 길어도 빨리 투표를 하더라고요. 네. 자동으로 그 주민등록증도 끼워놓으니까 바로 확인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투표용지도 바로 나오고. 그렇죠. 제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모당 그 대표 후보가 뭐 길어갖고 뭐 키 작은 사람은 좀 힘든데 근데 저도 키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48.1cm고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길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거 한 번 접으니까 그렇죠. 뭐 네. 크기도 네, 많이 그렇죠, 줄어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인상적인데 제일 인상적인 거는 지금까지 제가 투표한 중에는 가장 시간이 빨리 그 투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투표 때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똑같은가요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지만 똑같죠. 투표용지가 사전 투표용지는 신분증을 하고 그 지역이 확인되면 프린트해 주잖아요. 네. 근데 본 투표용지는 미리 인쇄된 걸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사이에 사퇴한 후보가 있다든가 뭐 단일화가 됐다든가 하면 사전 투표는 오히려 등록 무효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또 본투표는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본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자신의 지역구 네, 투표소 할수 있게. 지정 그러면 투표소. 우리 뭐 다음 주에도 우리 또 출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 한번 내기해 보죠. 예.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 건지 옛날 높게 나올 것이다. 본 투표율 낮게 나올 것이다. 어떻게 한 분씩? 저는 높게 나올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 최영찬 이렇게 하세요. 그냥 제가 쉽게 자신의 출생 연도에다 거는 거야. 네? 저는 66%에 걸었거든요. 그렇군요. 기태형은 몇 년도예요? 그러면 저는 68%로 가겠습니다. 유학가는 62년인데. 네. 여하간 60대 초반일 것이다. 네. 저는 애매하게 하지 말고 60대 초반, 네, 65% 미만. 62.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이동훈 저도 60대 초반 같습니다. 61. 자, 그럼 내기해서 야, 68이 제일 네. 높다. 네. 뭐 내기라기보다 그냥 한번 예. 봅시다. 예.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그래요. 재미죠, 알겠습니다. 뭐. 예. 자,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짚어보죠. 선진국임을 자임해왔던 유럽 국가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 또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 축소, 또 사재기 기승, 미국과 유럽, 일본 우리가 항상 선진국이다. 저 국가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만 놓고 보면 그쪽 나라들이 우리를 지금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귀감 모델이 됐죠. 근데 예. 오늘 전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본 것이 이 일부 매체에서 주장을 한 바
지금 왜 총선이 가까우니까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느냐. 우리나라. 그 방역 당국이 발끈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해명했잖아요. 아, 그러면 모 매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총선 앞두고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두 총선에 자릿수? 영향을 미치려고 일부러 숨기고 있다 이 말이군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검사의 안 수를 하고 줄였다. 있다. 검사 예. 수를 줄였다.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이 지난주에 있죠. 우리가 제가 의사소견.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뭐 최근에 6차 대응 지침에서 7차로 바뀔 때 6차에서는 그냥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그 해외여행 경력 상관없이 의심하면 오더를 그러니까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환자는 부담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7차에 바뀐 게 뭐였냐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의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 등이 추가가 됐어요. 네네. 이 추가한 거에 대해서 일선의 의사들이나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CT나 엑스레이 상에서 폐렴이 있어야만 소견이 있어야. 검사를 오더를 내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국가에서 돈을 대준다라고 잘못 사실은 퍼졌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16만 원 내야 된다. 네네네. 16만 원 내야 된다. 근데 이렇게 7차 대응 지침이 바뀐 이유는 거기에 이제 해석이 어떻게 네, 됐냐면 네. 정부에서 선거 전까지 그 확진자 숫자를 줄이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검사를 통제하려는 문제 것 제기를 아닌가.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네네, 당국에서는 방역당국이. 두 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 음모론은 어디서 나올까요? 근데 그런 음모론은 상상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가능한데 추리 소설을 쓰듯이 A라는 팩트와 B라는 팩트 사이의 연관성. A라는 팩트는 여기서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 아니 신기하게 총선이 다가오는데 확진자 수가 30명 아래로 줄어들잖아요. 그 마치 통제되는 느낌을 받았어. 그럼 실제로 이게 검증되기 위해서는 왜 줄지? 그런데 실제로도 확진자 숫자가 최근 한 5일에 걸쳐서 50명대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봐라 그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매일매일 그 검사 숫자가 15,000건 이상 계속 네. 유지가 되었었어요. 네. 가장 최근에 떨어진 게 이제 13,000건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그리고 거죠. 아까 제가 뭐 외국사를 언급했습니다만 외신에서 대한민국을 극찬하면서 특히 투명성과 개방성에서 한국은 최고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음모론은 전혀 투명성과 개방성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바로 방역 당국의 반론 오늘 좀 이제 강하게 속보가 예. 나왔고요. 그건 뭐 해소된 걸로 예.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질문 자체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이른바 선진 예. 국가들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이 1위부터 30위, 50위 안에 다 들었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제가 수동적 매뉴얼로 계산을 해보니까 36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약 30위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체 잘 사는 그 국가들 내에서는 좀 낮은 편에 속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외신에서 잘 컨트롤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우리가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그렇죠. 잘 아시는 대로 유럽이나 몇 개 국가는 그 의사 진료 보기 위해서는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거나 당일날 아침에 열난다고 해서 바로 접수해갖고 볼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의료 수가 자체가 낮고 본인 부담금이 낮다 보니까 아주 쉽게 병원을 이용하고 또 특히 병상만 하더라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우리나라가 12개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 같이 사망자 많이 나온 데나 스웨덴 이런 데는 3개,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오히려 선진 국가에 비해서 의료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런 검사도 또 빨리 할 수 있고 치료받는데도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월등히 뛰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확진자의 3분의 1밖에 지금 병상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 병상 수가 엄청 그렇죠. 적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 동생이 지금 버지니아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 하나를 주고 일주일 쓰라고 그랬는데 따라서 오늘 저희가 어머님이 제 동생한테 지금 마스크를 보냈는데 마스크를 보내도 이게 한 달이 걸릴지 며칠 걸릴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조차도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한 장으로 일주일 쓰라고 예. 나눠줍니다.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프랑스의 한 변호사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프라이버시를 없애는 거 아니냐 이 말 같아요. 아니, 요게 전 이해는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프렌치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 프랑스 사람들의 스타일은 이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가 개인주의. 더 네. 앞서 있으니까 예. 아니 정부는 최소한의 할 일만 하면 되지 어떻게 개인을 통제해 이런 이제 사고 방식이 대혁명 이후 강한 나라인데 뭐 안심밴드를 손목에 채운다고 뭐 이런 것부터 또는 뭐 앱을 깔게 해서 휴대폰으로 위치를 추적한다고 그래서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편의점에 가면 삐삐삐해서 잡으러 온다고 네. 고발 조치당한다. 그러니까 이거 프랑스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걸 수 있는데 이 의사의 취지는 저는 나쁘지 않게 이해됐으나 칼럼의 내용이 왜곡이 많아요. 틀린 게 많아.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는다. 이러한 감시와 고발의 기술을 교육받는다. 그러니까 이 칼럼을 사실 저 번역본을 읽었습니다만 보면 느낌이 우리가 어릴 때 북한에 대해서 5호 담당제 네. 이런 거 배웠던 것처럼 서로 한국 감시하는. 사회를 상당히 통제 사회로 인식하고 있네. 프랑스보다는 통제 사회에 적일 수는 있어요. 팩트 오류가 있었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을 과도하게 하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금 말하자면 우리가 바라보는 중국 같은 공안에 의해서 모든 게 감시되는 그런 형식으로 왜곡돼 있어서 마지막에 좀 이게 허술하다는 보시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한국은 감시 고발에 있어 세계 둘째 가는 나라로 뭐 담배꽁초부터 간음까지 타인의 밀고에 돈을 번다. 개인의 자유를 오래전부터 경시해 왔다. 뭐 이런 식의 칼럼을 쓴 거 보면 좀 우리나라를 아직도 60,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나라로 보는 시각이 있지 않나. 지금 근데 외신들은 뭐 민주성, 초반에 개방성, 투명성을 네. 되게 강조하면서 극찬하는 이 중에 좀 칼럼은 맨 마지막에는 별로. 아니면 이런 수 있어요. 내용은 노스 코리아의 정보를 듣고 이걸 사우스 코리아로 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딱 아는 과거 소련 같은 통제국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이 당 간부의 간음을 밀고 하고 네. 이걸 가지고 이거 소설에 많이 진짜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는 어디에서 오당당제 그렇게 참 나온지 오랜만에 모르겠네요. 듣네요. 그러니까. 네. 예. 근데 프랑스에서 이렇게 팩트 확인 없이 뭐 칼럼을 쓴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만 그 개인의 자유를 너무 억압한다 한국이 프라이버시가 없다고 합니다만 프랑스는 전 국민 이동 금지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화를 냈어요. 네. 지금 이동 왜 돌아다니냐고. 금지 전에 뭐 클럽에서 술을 마셔? 막 이러면서 화를 막 냈죠. 예, 그리고 이동할 때는 어리석다고. 신고서가 필요하고 네. 도대체 누가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미국 생각이. 같은 경우도 나갈 때는 왜 나가야 되는 확실한 근거나 네, 네, 이유를 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 사실 그 부분이 있었어요. 초반에 동선 공개할 때는 너무 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걔는 그런 프라이버시 부분들은 침해가 그런 되지 건 않을까? 문제가 논쟁거리가 됐었죠. 되죠. 네네. 네, 그런 논쟁할 수 있는 부분은 거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나온 방금 얘기한 거 보면 기술을 훈련받고 타인을 밀고에 돈을 번다. 이건 좀 잘못된 그렇죠. 정보를 그리고 갖고 미국 쓴 같은 가짜뉴스 같아요. 경우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도 침해될 수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그게 있습니다. 페이트리엇 액트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안보법. 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준 전시상 거의 전시상황과 맞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11 미국 같은 경우 9.11 태어났을 때 국민들의 자유를 많이 억압했고 네. 또 국민들도 방금 김 변호사 말처럼 다 이해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재난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계속 4부에서 이어갑니다.